세조와 상원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세종 13년 13살의 나이에 입골했다. 이때 이미 세자빈이 있었지만 권씨가 세자를 모셨고 그 후 세자빈이 쫓겨나자 권씨가 세자빈이 되었다. 권씨는 첫째로 딸을 낳고 세종 27년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단종이었다. 그러나 권씨는 안타깝게도 상고에 시달리다 출산 사흘 만에 죽고마니 그때 나이 24이었다. 궁에서는 그녀를 안산에 안장하고 그 무덤을 소릉이라 칭했다. 그 후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이 즉위했고 문종 역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왕위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단종에게 승계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빼앗기고 만다. 왕위 찬탈에 격분한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등은 저항하며 단종 포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모두 죽임을 당하니 이들이 소위 사육신이다. 모반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한 세조는 현덕 왕후의 동생과 어머니마저 관련되어 있다 하여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미 죽은 현덕 왕후의 아버지 화산 부원군의 지위도 서민으로 강등시켰다.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속에 죽은 현덕 왕후가 나타났다. 현덕 왕후가 원한 맺힌 눈으로 세조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 놈을 죽이겠다. 그러고는 세조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세조는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곧 동궁에서 와병 중이던 세자가 죽었다는 기별이 왔다. 화가 난 세조는 안산에 묻힌 현덕왕후를 서민으로 강등하고 소릉을 파헤치라 명했다. 그날 밤 한밤중에 소릉에서 왕후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집을 다 파헤치려 하니 장차 이를 어쩔꼬. 또 어떤 스님은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왕이 미쳤거늘 누가 감히 막겠는가.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구나. 그래서 그랬을까. 소릉으로 몰려간 병사들이 현덕 왕후의 석실을 열었지만 도무지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곧 이어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느닷없이 비바람이 몰려왔다. 화들짝 놀란 병사들과 인부들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튿날 왕후의 울음소리를 들은 스님이 살펴보니 석실 밖으로 삐져나온 관이 바닷가에 떠 있었다. 놀란 스님이 바삐 연부를 외며 관을 언덕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임금 백성들을 불러 함께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자 비로소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현덕왕후의 저주에 시달리던 세조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왕후가 침을 뱉은 자리마다 종기가 돋아난 것이다. 그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번지더니 고름이 맺힐 정도로 악화되었다. 온 나라의 명의를 부르고 온갖 신약을 써봐도 차도가 없었다. 세조가 중전에게 말했다. 백약이 무효이니 내 원죄가 크기 때문일 것이요. 아무래도 부처님 전에 나아가 죽은 원혼들을 달래줘야겠소. 그렇게 하시지요.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가 좋을 듯합니다. 왕은 곧 조촐한 행장을 꾸린 뒤 오대산으로 향했다. 월정사에서 참배하고 나서 상원사로 가던 중
웅장한 산새와 맑은 계곡물에 반한 세조는 산간 벽수에 몸을 담그고 싶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온몸에 종기를 앓는 추한 모습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주위를 모두 물린 왕은 비로소 어의를 벗고 홀로 계곡물에 몸을 담갔다. 그런데 얼마 후 숲속에서 작은 동자승이 나타났다. 세조가 그를 불렀다. 예희야, 이리 와서 등이나 좀 밀어주지 않으련? 좋아요. 동자승이 선선히 내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임금의 등을 밀어주었다. 왕은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누구한테도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자 동자승은 이렇게 응수하는 것이었다. 대왕께서도 어딜 가서 문수 보살을 칭견했다 하지 마시오. 동자승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놀란 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자기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일로 크게 감동한 왕은 궁궐로 돌아온 뒤 화공을 불러 자신이 만난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동자 상이 완성되자 그것을 상원사에 보내 봉안토록 했다. 현재 상원사 문수전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수 동자 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 이듬해 세조는 또다시 상원사를 찾았다. 법당에서 막 불공을 들이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세조의 옷자락을 물더니 자꾸 바깥으로 잡아끄는 것이었다. 불길한 느낌의 왕은 곧 법당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수행한 병사들을 불러 법당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불점 밑에 자객 셋이 숨어 있었다. 왕을 시해하려고 시퍼런 칼을 숨긴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객들을 붙잡아 끌어내는 사이에 그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세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위해 강릉에서 가장 기름진 논 500섬지기를 상원사에 하사했다. 그리고 매년 고양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는데 절에서는 이때부터 묘답과 묘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공양미라는 말도 고양이를 위한 쌀에서 유래됐다는 일설이 있다. 궁궐로 돌아온 세조는 한양 근교에 여러 사찰에 묘전을 설치해 고양이를 키웠고 전국에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명했다. 지금도 상원사에 가보면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문수전 입구 왼쪽에 두 기의 고양이 석상이 세워져 있다. 소년 장사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명장 김덕령은 탁월한 능력을 지녔는데도 억울하게 죽어 그를 주인공으로 한 전설이 연려실기술, 대동기문 등에 수록되어 있고 이런저런 설화도 많이 남아있다. 그의 나이 15, 서봉사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덕령은 마을의 6 친구와 함께 부모의 슬하를 떠나 절에서 학문을 닦고 있었다. 싱그러운 숲풀과 맑은 개울물, 산새들의 지저귀미 청아한 서봉사는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스님들도 인자해서 덕령과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절간이 워낙 산속 오지여서 밤에는 숲속 맹수들이 절 근처에까지 출몰했고 다들 무서워서 문 밖을 얼씬하지 못했다. 오직 담력이 센 덕령만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잔심부름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호롱불을 밝히고 글을 읽던 덕령이 뒷간에 가기 위해 뜰로 나섰는데 문득 어둠 속에 커다란 짐승이 서 있는 것이었다.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 덕령은 큰 소리로 그 짐승을 쫓아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오히려 앞발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것이었다. 어라, 이거 예산놈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지? 덕령은 슬쩍 뒤로 물러나 그 짐승의 공격을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 날쌔게 몸을 날려 주먹으로 머리통을 쳤다. 슬쩍 한 대 쥐어박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윗돌처럼 강했다. 그만큼 힘이 장사였던 것이다. 뒤이어 쓰러진 녀석의 배까지 몇 번 걷어차자 짐승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덕령은 축 늘어진 녀석을 툇마루 기둥에다 밧줄로 꽁꽁 묶어두었다. 그런데 뒷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녀석은 어느새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덕령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마루 밑을 좀 살펴보고 올래? 무슨 일인데? 어젯밤 집에서 몰래 먹을 거라도 가져온 거야? 암튼 마루 밑을 보면 알게 될 거야. 친구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갔다. 툇마루 기둥에 굵은 밧줄이 메어져 있고 그 끝은 마루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친구들은 바싹 몸을 낮추고 마루 밑을 살펴보다가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세상에나 저게 뭐야? 호랑이잖아! 그때서야 뒤따라 나온 덕령이 그 호랑이를 한번 흘끗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어젯밤 뒷간에 가려는데 녀석이 갑자기 달려들지 뭐야? 그러면서 자기 손등과 발등을 살펴보는데 호랑이에게 핥힌 자국에 피가 묻어 있었다. 스님들과 친구들 모두 놀라워하면서 그의 담력과 용기에 혀를 내둘렀다. 그의 여름, 사흘내리 장맛비가 퍼붓자 산 골짜기마다 물난리가 났다. 억수같이 퍼붓던 비가 뚝 그치던 날, 비 오는 내내 산방에 갇혀있던 스님들과 아이들 모두 절 앞 냇가로 나가 우르르 쾅쾅 흘러내리는 급류를 구경하는데 부러진 나무 토막과 흙더미가 마구 떠내려왔다. 바로 그때 냇물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건너오고 있었다. 그런데 요란하게 흘러내리는 물살이 너무 거센지 중간에서 멈춘 채 소리쳤다. 만수도련님! 만수도련님! 그 사람은 덕령의 글 동무인 만수네 집 하인이었다. 만수는 이웃마을 호반의 자제로 덕령과 함께 절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님께서 그만. 그 하인은 만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만수는 거센 냇물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서럽게 울어대는 만수를 지켜보며 친구들과 스님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러나 덕령만은 달랐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그가 곁에 있는 스님께 말했다. 스님, 절에 큰 함지가 있는지요?
함지야 있지만 뭘 하려는 게냐? 암튼 그게 좀 필요해서요. 스님은 의아해하면서도 절간에서 큼직한 나무 함지를 들고 왔다. 덕령은 먼저 만수에게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머리 위로 얹혀 매라고 했다. 그런 다음 함지를 냇물에 띄우고 자신이 먼저 바짓가랭이를 걷어 올린 뒤 그 함지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만수까지 그 안에 태워 나무 막대기로 물속을 짚으면서 물살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냇물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거센 물살에 휩쓸려 함지가 뒤집힐 뻔했지만 덕령은 있는 힘껏 막대기를 짚고 버티면서 조금씩 건너편으로 다가갔다. 얼마 후 두 친구가 급류를 무사히 건너가자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만수가 고맙다고 인사한 뒤 고향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덕령이 다시 함지를 타고 무사히 돌아오자 사람들 모두 그의 지혜와 용기에 거듭 탄복했다. 새끼 벤 쥐와 용한 점쟁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이는 정상인처럼 보지 못하는 대신에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보기도 한다. 일반인은 쥐의 뱃속을 살펴볼 수 없지만 맹이는 그 속에 밴 새끼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과거의 맹인들은 주로 점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소사나 나란 일에까지 불려가 점을 치거나 제사를 대행하곤 했다. 그러나 전복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모면하기가 힘들었다. 조선 세조 때 맹인 홍계관은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루는 점을 쳐보니 자신이 모월, 모일, 모시에 죽게 되는데 임금의 용상 밑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때마침 임금이 홍계관이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궁으로 불러들였고 홍계관은 불려가 용상 밑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 그때 찍찍대는 지 소리가 났고 왕이 그에게 물었다. 지금 쥐가 지나갔는데 몇 마리나 되는지 내 신통력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거라. 홍계관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예, 3마리가 지나갔습니다요. 뭐라? 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쥐 1마리가 지나갔을 뿐이거늘 어찌 3마리나 된다는 것이냐? 내 놈이야말로 매사를 부풀려 혹세무미 나는 자가 아니더냐? 왕은 즉시 홍계관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했다. 홍계관이 끌려나간 뒤 왕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신하에게 그 쥐를 잡아 배를 갈라보게 했다. 그러자 뱃속에서 새끼 2마리가 나왔다. 그제야 왕은 홍계관이 용한 점쟁이임을 깨닫고 즉시 사람을 보내 사형을 중지시키라고 했다. 한편 형장으로 끌려간 홍계관은 집행관에게 말했다. 안 못 보는 사람의 부탁이니 제발 형 집행을 조금만 늦춰주시오. 죽을 사람 소원인데 그 정도 사정도 못 들어주겠소? 뭐 그럽시다. 그때 왕의 전령이 뛰어오면서 집행관에게 손을 흔들었다. 형 집행을 멈추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집행관은 그것이 당장 집행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그 즉시 홍계관을 참해버렸다.
집행을 멈추라니까. 어차. 홍계관이 엉뚱한 오해로 억울하게 죽은 그곳을 사람들은 아차고개라고 불렀다. 목숨을 앗아간 욕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강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는데 어찌나 성질이 사납고 고약한지 이루 다 말로 못할 지경이었다. 강 부자는 집안 하인들을 늙은이건 젊은이건 가리지 않고 떡 주무르듯 했다. 아마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놀부 뺨칠 정도는 되었던가 보다. 이웃 사람들은 강 부자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내둘렀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 앞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아니 강 부자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얼씬거리는 걸 당최 싫어했다. 인심이 보통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강 부자는 자기 집 앞을 오가는 동네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이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 이놈들아, 왜 남의 집 땅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느냐? 마치 자기가 마을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던 거다. 어쩌다 낯선 사람이 마을 앞길을 지나가도 덮어놓고 호통부터 치기 일쑤였다. 더러 자잘못을 따지기라도 하면 하인들을 시켜 문매를 안기곤 했다. 그러니 강 부자라면 너나 없이 부득부득 이를 깔 정도였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강 부자가 살고 있는 이웃 마을에 초상이 났다. 한 이름난 풍수쟁이가 초상집에 가서 맷자리를 봐주고 돌아가다가 강 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의 커다란 팽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어슬렁대며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강 부자가 풍수쟁이를 보았다. 그런데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이놈, 왜 남의 동네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게야? 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쉬는 거냐 말이야? 풍수쟁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따졌다. 내 나이 환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 다녀본 고을이 없는데 이런 부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요.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심이 어디 있단 말이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 강 부자가 아니었다. 당장 자기 집 하인들을 시켜 풍수쟁이를 잡아들이라 하고는 자기가 골 사또나 되느냐 곤장을 치라고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풍수쟁이를 골방 안에 가두어 버렸다. 며칠이 지난 뒤 강 부자는 자기 집 골방에 갇혀 있는 늙은이가 이름난 풍수쟁이란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런 복덩어리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군 그래. 강 부자는 욕심이 굴뚝같이 치솟아 조상의 무덤을 명당 자리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조상의 무덤을 명당 자리에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강 부자 같은 욕심쟁이가 풍수쟁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다. 강 부자는 풍수쟁이를 당장 끌어내어 자기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만약 나를 위해 명당 자리를 봐준다면 내 당장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널 죽여버릴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얼 뜻하는지 알겠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풍수쟁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강 부자한테 난데없이 치도군을 당한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명당 자리를 잡아내라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다. 하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풍수쟁이는 당장에 풀어주신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명당 자리를 받으리지요. 하고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이름난 풍수쟁이라더니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군 뭐. 그리하여 이튿날 풍수쟁이와 강부자는 산으로 명당 자리를 찾아 떠났다. 하루 종일 이 산줄기 저 산줄기를 찾아 다니던 끝에 해가 저물 무렵에야 겨우 맷자리 하나를 찾아냈다. 풍수쟁이가 강부자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십시오. 집안이 크게 부자가 되고 자손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이 고장에서 이만한 명당 자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강 부자는 그만 입이 쩍 벌어졌다. 이곳이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란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산 중턱에 늪이 있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늪의 물을 모두 퍼내고 좋은 흙으로 메운 다음 조상의 묘를 파옮기도록 하십시오. 더 없이 큰 복이 내려 강씨 집안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좋아, 좋아. 그만하면 됐어. 내가 큰맘 먹고 널 풀어줄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나. 강부자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채 풍수쟁이를 멀리 쫓아버렸다. 풍수쟁이는 바람처럼 강부자네 마을을 떠나버렸다. 마음이 조급해진 강부자는 일을 서두르기로 했다. 행여 다른 사람한테 명당 자리를 빼앗길까봐 다급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강부자네 하인들은 모두 산 중턱으로 내몰렸다. 늪에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흙을 퍼다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척 더디었다.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보통 큰 공사인가. 강 부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 고을 저 고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데려와 공사를 다그쳤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 부자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 늪을 메우느라 때 아닌 소동을 벌였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릇은 다 갖다 쓸 정도였다. 일꾼들은 쉴 틈만 나면 이렇게 수군거렸다. 강 부자가 드디어 미쳤군 그래. 누가 아니래나 늪을 메우고 거기에 조상의 묘를 쓰겠다니. 이게 미친놈의 짓이 아니고 뭐겠는가? 호호, 강 부자가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구먼. 그러나 강 부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밤에도 횃불을 밝혀놓고 일을 재촉하기에만 바빴다. 그래 놓으니 한 보름쯤 지나자 늪에 있던 물이 싹 퍼내지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늪 한가운데서 금빛 찬란한 부엉새가 푸드득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던 것이었다. 일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세상에 늪 속에 큰 부엉새가 살고 있었네.
그러게 말이나. 늪 속에 금부엉새가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 게다가 저 금빛 찬란한 날개를 보겠나. 예사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왠지 겁이 나는구먼. 금부엉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뒷산 고개마루 쪽으로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금부엉새를 쳐다보았다. 금부엉새는 뒷산 고갯마루에서 커다란 날개를 접었다. 이것을 본 강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다. 늪 속에 금부엉새가 살고 있었군. 이곳은 보통 명당 자리가 아니야. 이제 우리 집안은 운수대통할 거야. 아무렴 그러고 말고. 다음 날부터 흙으로 늪을 메우기 시작했다. 강 부자는 하루빨리 조상의 묘를 옮기려고 일꾼들을 다그쳤다. 이 산 저 산이 파헤쳐지고 흙을 퍼 나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이윽고 늪이 사라지고 평평한 땅으로 바뀌었다. 강 부자는 그 다음 날로 조상의 무덤을 파 옮겼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좋아라 소리쳤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조상의 무덤을 파 옮긴 그 다음 날이었다. 금부엉새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에 먹장 구름이 잔뜩 몰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이 윙윙거리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윙윙거리는 울음소리가 어느 한순간 뚝 그치는가 싶더니 이윽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물이 불어났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바로 그때 금부엉새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가 쩍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러자 굽이치던 물줄기가 갈라진 산 사이를 지나와 강 부자가 사는 마을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거친 물살은 검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강 부자가 살던 마을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강 부자는 물론 죄 없는 마을 사람까지 여러 목숨을 잃었다. 그 뒤 물이 다 빠졌을 때 겨우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부터 금부엉새가 날아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를 가리켜 금부엉제라 불렀다고 한다. 도깨비가 만들어준 연못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살았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터덜터덜 걸으며 선앙당 당집이 있는 으슥한 고개를 넘는데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등골이 오싹하고 간이 덜컥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다. 자정 무렵에 혼자 당집 앞을 지나가다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각은 겁을 없애려고 하고 장기침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러자 두렁거리던 소리가 딱 그치고 당집 안은 귀신의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총각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생각했다.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총각은
살금살금 당집 앞으로 다가갔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도 아마 술 기운이 거나해서 겁이 덜 났기 때문일 것이었다. 총각은 조심스레 당집 문을 열어보았다. 당집 안에는 귀신도 없고 도깨비도 없었다. 아니, 저건 뭐지? 희미한 달빛 아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박달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옳지,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닭장 안에 쳐넣었다.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는 총각, 집에 있는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어둠 속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서 있는데 귀신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했다. 사람하고는 생긴 것이 조금 달랐던 것이었다. 총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말로만 듣던 도깨비 모양이구나. 그렇다. 시커먼 물체는 진짜 도깨비였다. 진짜 도깨비가 총각에게 예의 바르게 물었다. 며칠 전 선앙당 당집 안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총각이 그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각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소. 그걸 내가 주워 가지고 왔소. 그러자 도깨비가 발을 한번 깡충 구르며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 하고 혼자 소리를 하더니 사실은 그 방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기에 한밤중에 찾으러 왔소. 도깨비도 총각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었다. 우리에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돌려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두말 없이 방망이를 도깨비한테 돌려주었다. 자기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한밤중에 바깥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왔다. 총각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았다.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 뭔가를 부려놓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쌀가마였다. 쌀가마는 마당에 가득가득 쌓여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자 어찌나 좋은지 총각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다. 총각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고 사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며칠 뒤에 돈을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밤중에 밖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기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도깨비가 나타나 마룻바닥에 돈을 그득그득 내려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진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며칠이 지났다. 도깨비가 찾아와 이번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더군요. 며칠 안으로 색시 하나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에 마루 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봤더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고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총각은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펴주며 아픈 곳을 주무르고 물을 떠다 먹이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다. 총각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그러자 처녀가 낯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획 하고 나타나 저를 덮치어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물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 리가 넘었다. 처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눌러 살게 되었다. 어쨌거나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다. 먹을 것 있겠다, 돈 많겠다,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와 오서방, 오서방 안에 있습니까?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총각은 성이 옷이었는데 장가 든 걸 알고 도깨비가 이렇게 부른 것이었다. 오서방이 문을 열자 도깨비가 말했다. 오서방 당신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색시 걱정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걱정이 남았지요. 제가 저기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줄 테니 고기를 잡아 반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그득그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도깨비 덕분에 오서방은 먹을 것 생기고 쓸 돈 생기고 색시도 생기고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까지 생겼다. 오서방은 도깨비가 너무 고마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다.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서방은 도토리묵을 한 속 가득 쑤어 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묵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묵을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도토리묵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다.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막은 곳을 뚫어버려야겠다. 그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 뒤 사람들이 뚫린 곳을 큰 바위돌로 막았는데 큰 물이 나면 꼭 그곳만 허물어지곤 했다. 도깨비들이 연못을 만들 때는 암돌과 숫돌을 잘 맞추어 무너지지 않지만 사람은 그보다 기술이 모자랐던 모양이다. 돌에도 암돌과 숫돌이 있는데 도깨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연못을 오가리살이라고 불렀다. 오서방 성을 따서 오간의 연못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지금도 충청도 보은 땅에 가면 오가리살이 있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다고 한다. 얼마 뒤 오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다. 동짓날이 되어 오서방은 팥죽을 쏘았다. 그런데 어찌나 많이 쏘았는지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발랐지만 한 솥이나 남게 되었다. 마침 잘 됐네. 도깨비들을 불러 팥죽 잔치나 벌여야겠군. 그날 밤 오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다. 한밤중에 도깨비들이 놀러 왔는데 대문에 바른 붉은 팥죽을 보더니 아이쿠, 간 떨어질 뻔했네. 하며 모두 도망을 쳤다.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오서방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어쨌거나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서방을 찾아오지 않았다. 오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웃에 사는 영감이 하루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도깨비하고 너무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용주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을 잇는 소백산 중턱에 가면 높고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고개를 중령이라 불렀다. 이는 대나무 고개란 뜻이다. 옛날 이 대나무 고개엔 꽤나 산적이 들끓었는데 어찌나 행패가 심했는지 몰랐다. 중령의 산적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값진 재물을 빼앗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다루듯 했다. 그래서 혼자서 중령을 넘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10여 명씩 떼를 지어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깊은 산속이라 관아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고 또 미친다 한들 산에서 훈련된 산적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양 고을원님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중령의 산적 때문에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보찜 장수입니다. 중령을 넘어오다 산적들에게 몽땅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또 이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또께 아래요. 저는 한양에 사는 선비인데 중령을 넘다가 도적대를 만나 아내는 산적들에게 끌려갔고 저는 타고 가던 당나귀와
가지고 있던 돈이며 물건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겨우 도망쳐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고개를 넘다가 재물을 빼앗긴 사람, 욕을 당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단양고을원님은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하루 종일 이들의 하소연을 듣느라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 원님은 고민 끝에 많은 군사를 풀어 산적을 잡으려 했으나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귀신같이 숨었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는 도적대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중령의 산적들은 갈수록 심하게 행패를 부리다 마침내 중령은 산적들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산적들은 캄캄한 밤에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제 세상을 만난 듯 떠돌고 놀았다. 온 산이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그렇게 되자 소백산 산신령은 시끄러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겠구나. 소백산 산신령은 산적들을 중령에서 싹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잠도 그렇지만 백성들이 산적들에게 호구한 날 당하는 꼴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소백산 산신령은 둔갑술을 부려 머리가 하얀 할머니로 모습을 바꾸었다. 할머니는 곧장 단양고을 원님을 찾아갔다. 옷차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이날도 단양고을 원님은 어떻게 하면 중령의 도적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때 웬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다. 원님은 할머니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온 백성인 줄 알고 할머니,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원님이 앉아있는 동원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원님의 한쪽 귀를 쑥 잡아당기더니만 조용조용 속닥거리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원님의 얼굴에 기쁨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바람인 듯 연기인 듯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할머니는 그 길로 중령으로 올라가 이쪽 저쪽 골짜기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다자구야, 엄마가 왔다. 들자구야, 엄마가 왔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소백산 깊은 골짜기가 부들부들 몸살을 앓는 것 같았다. 산속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던 도적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였다. 웬 할망구 목소리가 저렇게 크노? 저놈의 할망구는 우리가 무섭지도 않는 모양이네. 산적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도적의 두목도 쿨쿨 낮잠을 자다 그 소리에 놀라 화다닥 일어나 앉았다. 도적의 두목이 발칵 화를 내며 명령했다. 아이고 시끄럽다. 당장 가서 저놈의 할망구를 잡아오너라. 산적 서너씨 급히 중령으로 올라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는 순순히 도적들에게 붙잡혀 속으로 들어갔다. 산적 두목이 두 눈을 부라리며 대뜸 이보시오 할멈, 세상 살기 싫어졌소? 여기가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이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낮잠을 자다가 간이 덜컥 떨어지는 줄 알았소. 하고 눈살을 찌푸리더만 아, 대간절, 다자구야는 누구고 들자구야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즉시 대답했다. 다자구야는 내 큰아들 이름이고 들자구야는 작은아들 이름이요. 아, 그런데 깊은 산속에 와서 두 아들 이름을 불러대는 이유가 뭐요? 한 500년 전쯤이었어. 두 아들 놈이 집을 나갔는데 얼마 전 소백산 중령에서 도적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허겁지겁 두 아들 놈을 찾아 달려온 것이요. 할머니 말을 들은 산적두목은 할멈이 헛소문을 들은 모양이구려. 내 부하 중엔 다자구야도 없고 들자구야도 없소. 하고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소문이 틀릴 수도 있지요. 지금은 다자구야도 들자구야도 이곳에 없소.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목숨은 살려줄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에이, 난 갈 곳이 없는 늙은이요. 아이고, 내 아들들아. 할머니는 철퍼덕 주저앉아 꺽꺽 울음을 토해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도적의 두목도 코끝이 찡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라도 났던 모양이다. 이봐요, 할멈. 마땅히 갈 곳이 없다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너무 늙어서 내 마누라로 삼을 수는 없고 이곳에서 밥하고 빨래하며 같이 사시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산적 소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날마다 산적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할머니가 떠나고 며칠 뒤 단양 고을 원님은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중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큰 바위 옆에 군사들을 숨겨놓고 신호가 올 때를 기다렸다. 조용조용 며칠이 지나갔다. 때마침 산적두목의 생일이 돌아와 산적들은 오랜만에 경사를 맞았다며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걸렀다. 흥청망청 한바탕 놀 준비를 하느라 산적들은 신바람이 났다. 산적들은 아침나절부터 술잔을 주고 봤더니 오후가 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술에 취한 산적들은 춤을 추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소백산이 떠나갈 때 신나게 놀이를 했다. 할머니는 산적들을 위해 술 심부름을 했다. 그러다 산적들이 흥청대는 사이에 잠시 짬을 내 산적 소굴 위쪽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고갯마루가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자구야, 어디 있니? 엄마가 왔다. 산적들은 그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다만 할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째랭째랭한지 귀에 거슬렸다. 에이, 저놈의 할망구 목청 한번 걸걸하다. 할멈, 이리 와서 술이나 걸러요. 아들 타령일랑은 그만하고. 할머니는 바위에서 내려와 술을 걸렀다. 그러고는 산적들이 행여나 의심을 할까 이렇게 둘러댔다. 맛난 음식과 좋은 술을 보니 아들놈이 생각나 불러본 거였어. 그러자 산적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그런데 할멈, 왜 둘째 아들 들자구야만 부르시오? 큰아들 다자구야 이름은 어찌 안 부르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할머니가 능청스레 대답했다. 큰아들 다자구야는 좀 이따 부를 거요. 한꺼번에 부르면
나중에 부를 이름이 없지 않소. 산적두목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저놈의 할망구 행동이 깨름직해. 오늘 술자리가 끝나는 대로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 그러나 원체 술을 많이 퍼마셔 산적들은 두목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들었다. 이윽고 산적들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다 하나 둘 나동골아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술잔을 든 채 꾸벅꾸벅 조는 놈, 술상 위에 머리를 박고 엎어진 놈, 노래를 흥을대다 옆사람 옷자락에 침을 흘리며 잠이 든 놈, 별의 놈이 다 있었다. 마침내 산적 두목마저 술잔 속에 코를 박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이때다 하고 큰 바위 위로 올라가 고갯마루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빨리 오너라. 엄마가 왔다. 고갯마루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원님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드디어 산적들이 다 잠이 든 모양이다. 다자구야 신호가 떨어졌으니 단숨에 뛰어내려가 도적들을 무찌르거라. 군사들이 쏜살같이 뛰어내려와 산적 소굴을 덮쳤다.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한 산적들을 굴비엮듯 포승줄로 묶었다. 산적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라며 허둥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산적들에게 호통을 쳤다. 내 놈들 때문에 소백산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내 놈들한테 당한 사람들은 또 어떻고? 이렇게 하여 중령의 산적들은 한꺼번에 모두 잡히게 되었다. 그 뒤부터는 다시는 도적대가 들끓지 않았다고 한다. 단양골 원님은 산적들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큰 바위 옆에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소백산 산신령을 위해 제사를 올렸다. 산적들을 죄다 잡은 할머니는 다시 둥갑수를 부려 소백산 산신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한다.